당고개에서 만난 동포들. 만주에서 갈라진 웅장한 산맥이 강원도 북부에서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길게 내려오는데, 이 산줄기에 깊은 좁은 골짜기로 접어들면 들수록 자연은 더욱 험하고 헤쳐나가기 힘들었다. 반면 경관은 그만큼 더 낭만적이고 장엄했다. 거리는 한산하고 텅 비어 있었으며, 행상을 하는 중국인 약재상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등에 짐을 잔뜩 지고 있는 이 약재상은 제물포에 중국 상인들이 조선 정부로부터 거금을 주고 산 기적의 뿌리, 인삼을 조선인들에게 다시 적당한 값에 되팔려는 듯했다. 투박한 아마포와 하얀 면포를 맨 일본인들도 몇 명 지나갔다. 조선인들은 면포를 겨울용 옷감으로 즐겨 사용했다. 때로는 멀리까지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커다란 건어물 보따리를 지고 오는 상인들도 보였다. 부지런한 일본인들은 원산에서부터 이런 건어물을 지고 전국을 누비며 소매 행상을 했다. 또 잘록하고 풍성한 바지에다 삼배로 만든 희고 좁은 각반을 장단지에 두른 채 커다란 등산용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첫눈에 보아도 정말 신기한 모습이었다. 장례용보다 넓고 높은 모자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머리 뒷부분만 보이는데 짧게 자른 머리는 숱이 많고 검은색이었다. 처음에는 버마 사람이나 타이 사람이 이런 오지까지 들어와 길을 잃고 헤매는 걸로 착각했다. 하지만 통역관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었다. 공양을 하러 돌아다니는 불교 승려였던 것이다. 우리가 신비롭고 한적한 산속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첫 신호였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불교에 귀한 사람들은 이런 깊은 산속에서 안전한 거처를 찾았다. 외부의 어떤 전쟁이나 내부의 어떤 소요도 깊은 산속에 사는 승려들의 안식처를 빼앗지 못했다. 사방이 고요하고 정적이 감돌았다. 험준한 계곡의 오르막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굽이굽이 흘러가는 계류의 굴곡도 점점 심해졌다. 마치 사방이 막힌 분지에 영원히 갇혀 있는 듯했다. 마부에게 의지해온 정보도 이미 오래전 포기한 상태였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독일 광산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다. 결국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좁은 골짜기 사이로 난 길을 지나 석회암과 편마암의 가파른 산비탈을 6시간쯤 오르고 나서야 멀리 2개의 독일 깃발이 눈에 들어왔다. 우거진 삼림 깊숙이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몇 채의 유럽식 가옥이 보였다. 열대지방의 해외 지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함석 지붕의 2층짜리 건물이었다. 바로 독일 광산의 중심이자 본부인 당고개였다. 제물포의 함부르크 상사를 통해 나의 방문을 미리 전보로 알려두었다. 얼마 전에 서해안에서 원산까지 내륙을 가로지르는 전선이 이어졌고, 원산에서
단국에까지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우리 일행이 언덕 위에 도착하자 탄광 감독이자 기사인 바우어 씨와 직원들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말과 마부, 하인들과 통역관은 근처 아랫마을에 보내고 나는 바우어 씨의 숙소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거처를 제공받았다. 백운석과 각섬석 편함이 교차되며 지괴를 이룬 언덕에 위치한 당국에는 이름도 모르는 구불구불한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1898년 가을, 독일인들이 정착했을 때만 해도 이곳 사람들은 이 강을 그냥 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사금이 나는 내라는 의미의 사금천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그 지역의 부를 상징하는 강이 되었다. 조선의 모든 계곡의 자갈돌들은 금맥을 찾을 수 있는 상 정상에서부터 사금천에 휩쓸려 내려오지만 이런 자갈층이 몇 미터 이상 두텁게 쌓여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화분형 골짜기에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당고개에는 이런 자갈층의 두께가 20미터나 되었다. 조선인들이 여러 해 전부터 성공적으로 금을 세강해 왔기에 당곡에는 전문적으로 채광을 시작할 경우 언젠가 그 우수성을 훌륭하게 입증해 줄 것이라고 했다. 어떤 곳에서는 흐르는 강물이 일으키는 현상인 침식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다. 한여름 장마철이면 쏟아지는 엄청난 폭우로 강에 오랫동안 쌓인 퇴적물은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비교적 짧고 급한 흐름으로 강물이 깊숙이 휘어지는 변화가 심했다. 자갈, 점토, 이회암이 섞인 부드러운 충적층은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금을 품은 무거운 층은 아래로 가라앉아 바닥에는 전체적으로 금이 포함된 자갈층이 형성되었다. 이런 자갈층은 쉽게 탐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물과 자갈 침전물에서 발견되는 작은 금 조각들이 나온 지질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채굴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우선 당고개에서는 가망성을 타진해 보는 사전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조사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이 없으면 작업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선 정부가 제물포의 마이어 회사에 부여한 채굴권은 독일 합자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현재 베를린 단자 회사가 관리하는 100만 마르크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기업체가 직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이 정도의 자본만으로는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당고개에서는 대규모로 착수된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1889년 가을 미국은 의회 의원인 프리처드 모건을 통해 광산 채굴권을 따내어 독일과 동등한 조약으로 한 지역을 선택한 후 50만 파운드, 즉 독일 화폐로 1천만 마르크를 투자해 작업을 시작했다. 한반도에서 가장 좁은 지역인 평안도 남부지방의 운산에서 독일 전문가의
지휘로 비교적 큰 광산을 운영하고 있었다. 제일 먼저 특허권을 따낸 미국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 무렵 프랑스와 러시아가 경쟁자로 등장했다. 최근에는 벨기에인들이 대한제국의 황제와 상호 우호 및 통산 조약을 체결했기에 머지않아 그들도 수혜국 약관을 토대로 서서히 금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곳 외부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독일과 조선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탈바꿈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 자본을 확대할 수 있다면 독일 금광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직적으로 개발하는 데 매우 희망적일 것이다. 금광 개발로 야기되는 다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소문이 자자하게 들리지만 새삼 놀랄 것도 없었다. 무역을 하는 지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독일인 만큼 지붕 위 비둘기의 능력보다 손안에 있는 참새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확신하는 민족은 없기 때문이다. 바다 건너 아시아의 맨 끝에 위치한 벽지에서 해외 기업을 운영한다면 평소 그렇게 활발하던 독일 자본가의 표정은 싸늘해진다. 해외 기획을 유치한 사람이 독일인인 경우 그 표정은 완전히 굳어지고 거절로 끝난다. 조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당국의 지역을 선택할 때 조선 정부의 반대는 심했다. 게다가 독일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원주민 새 광부들이 활발히 작업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이 당국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새 광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 조선인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광부인 것 같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은 언제부터 금을 추출했는지,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조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지역의 금강을 조사하고 수확량의 일부를 적절히 왕에게 바치겠다고 정부에 제안하는 것 같았다. 금을 채굴하는 조선인들의 방법은 아직 원시적이다. 그러나 석영 광맥에 노출되어 있는 금이나 강바닥의 자갈에서 금을 세척해 찾아내는 재능면에서 보자면 조선 광부들이 가진 뛰어난 감각과 실용적인 능력은 천부적이었다. 미국 금광이 있는 평안도 운산처럼 독일 금광에서도 조선인들이 일했던 작업장을 여러 번 재탐사했으며 그때마다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예전에 파놓은 폐광들과 채굴해 놓은 자갈들이 개미둑처럼 석회석 언덕 주변의 골짜기를 덮고 있었다. 독일 금광지구 600평방킬로미터 이내의 석회석 언덕 부분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산주 크노헨 하우어는 3년 전 광산 감독관들의 숙소인 유럽식 주택을 언덕 위에다 세웠다. 조선인들이 단순한 도구로 70m까지 파 들어가 버린 갱과 수직 갱도들은 그들이 광부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당국에서도 조선인들이 작업 인부로 고용되었고 모두들 만족스러워했다. 조선인들이 지독히 게으른 타성에 젖어 있다고 쓰인 외서들의 내용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다. 인부들이 일당으로 받는 40센트는 약 1마르크로 이곳에서 상당히 큰 돈이다. 당국에만 해도 250명의 인부들이 있으며 다른 광산에서도 100명이 일하고 있었다. 평생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법 없이 홀로 산속에서 살아가는 광부들이 비록 한민족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온순한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11명의 유럽인과 몇몇 일본 갱부 감독들의 감시 속에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광부들은 누구나 담배 쌈지가 달린 허리춤에 양철로 만든 변호표를 붙이고 있어 작업 시간이 끝나고 계산된 임금은 그 번호로 장부에 기록되었다. 최근에 작은 파업이 있었다. 작업 시간 동안 긴 담뱃대로 담배 피우는 행동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다른 조선인들처럼 이들도 긴 담뱃대를 너무 좋아해서 늘 입에 달고 다녔다. 보통 길이가 30에서 50cm 정도로 구식인 경우에는 더 길기 때문에 갱이나 펌프에서 일을 할 때 매우 거추장스러울 뿐 아니라 일의 능률도 현저히 저하시켰다. 그러나 오랜 관습이나 국가적인 악습이라도 필요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려면 광부들에게 식사 시간 외에도 낮에 2번 더 휴식 시간을 줘야 했다. 휴식 시간마다 15분 동안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하는 것이었다. 담배를 피우는 동안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는데도 작업 시작종이 울리기까지 거의 습관적으로 15분이 더 지나갔다. 하지만 인부들은 불평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지구 한 구석에 위치한 한적한 골짜기이지만 마치 서구 노동조합과 그들의 투쟁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기라도 한 듯 대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대로 된 파업을 시작했다. 동료들 간에 인기도 있고 사람 좋은 장사꾼이기도 한 약삭빠른 사람이 나서서 양쪽 다 만족시킬 만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광부들이 일할 때도 방해가 되지 않는 짧은 담뱃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다. 조선에는 짧은 담뱃대가 없어서 광산 관리는 외국에서 수입해 인부들에게 풀어놓았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물론 외제 담뱃대를 갖고 싶어 했던 광부들을 상대로 담뱃대는 불티나게 팔렸고 작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해서 독일과 조선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첫 소동은 기분 좋게 끝났다. 안전한 유럽의 광산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한 사람은 미지의 나라에서 맨 처음부터 광산을 개척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지형학적으로 지대를 측량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지질학적으로 조사해 대축척 지도에 기록하는 일만 해도 수많은 노력과 노동이 필요한 막대한 작업이다. 일일이 세세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손에 망치와 나침판을 들고 산을 오르고 내릴 때 끊임없이 기어오르거나 행군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일은 성층과 지층의 잇닿는 면이 확실히 드러나고 점토층과 석영광맥의 흐름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까지 계속된다. 그런 다음 비로소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질학적 개념이 완성되면 그 이론을 토대로 여기저기 금맥을 추적할 수 있으며 갱도가 뚫리면 마침내 채굴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단순한 도구를 사용할 경우 갱도의 길이에 따라 작업은 몇 주가 걸리거나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추측이 가능할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물이 나오면 펌프를 이용해서 퍼내어야 한다. 용출수가 많아서 준비해뒀던 증기 펌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고국으로 전보를 쳐서 좀 더 큰 기계를 들여와야 한다. 고향에서 제물포항으로 보낸 기계를 배에서 찾을 때까지 다시 몇 달이 흘러간다. 그뿐이 아니다. 작은 부속품까지 분해해서 수많은 짐승에다 모두 실은 다음 험준한 산맥을 넘고 넘는 험난한 산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작업장에 도착하는데 다시 몇 주가 흘러간다. 금이 나올 만한 확증이 서면 먼저 곡괭이로 파는 일이 시작된다. 이 일을 하기에 조선인들은 아주 적격이며 행동도 민첩하다. 지프로 엮은 작은 바구니는 슬리퍼처럼 생긴 가방 모양인데 여기에 원광석을 담아 분쇄기로 운반한다. 분쇄된 광석은 우선 물로 세척한다. 세척은 나무로 만든 편편한 그릇에 하고 세척 작업은 조선인을 포함해 몇몇 전문 쇠광부들에 의해 완벽하게 마무리된다. 작게 분쇄된 규사 몇 줌이나 혹은 강바닥에서 직접 채취한 모래를 물을 조금만 부은 야금용 가마솥에 가득 채운다. 그 다음 가마솥을 양손으로 천천히 돌리면 모래가 아래쪽으로 점점 가라앉으면서 가장자리는 물에 씻겨나가고 무거운 부분만 남게 된다. 마침내 빛나는 금 알갱이가 바닥에서 반짝거릴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흔들어준다. 이제 이 작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온다. 이런 긴 작업 과정이 끝나면 마침내 씻겨 나가고 남은 모래 속에서 아주 작은 금 조각 몇 개가 반짝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외한일 경우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손가락으로도 집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이 외친다. 하나님 맙소사, 이게 다야? 그리고 1톤에 0.25g만 나와도 채굴할 가치는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된다. 강에서 채취한 1000kg의 모래 또는 분쇄한 규사에서 순금 4분의 1g만 나와도 된다는 의미다. 즉 1파운드의 금을 얻기 위해 400만 파운드의 모래를 세척해야 한다. 금의 가치가 그렇게 오랜 인고의 노동에서 나오는 고귀한 것임을 알게 되면 놀라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금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싶은 사람은 금덩어리를 다른 물건과 바꾸고 행복해하는 한스를 쉽게 떠올려 보면 쉬울 것이다. 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물건의 지불수단이며 가치 척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또 전통적으로 교환 가치를 지닌 무역 상품이기도 했다. 순금 1온스는 독일 화폐로 72마르크에 해당한다. 1온스는 31.3g이므로 금 1파운드는 약 1150마르크가 되는 셈이다. 지금도 클론다이크와 놈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새 광부들도 꿈에 그리던 백만장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금을 발견하는 행운의 날을 수없이 경험할 것이다. 지금까지 당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금의 양은 1톤에 0.76kg이었다. 이 정도면 채굴할 만한 가치 기준의 3배가 넘는 충분한 양이다. 바로 이 무렵 바우어 씨와 그가 데리고 있던 조선광부 한 사람이 새로운 장소를 몇 군데 더 발견했다. 경사암층의 서경 광맥에 특히 금이 풍부하게 내포되어 보이는 장소였다. 사전 준비 작업의 첫 단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날 아침 나는 광산 감독을 따라 그곳으로 갔다. 모든 과정을 통해 최초의 발굴 작업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난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 경사가 60도 혹은 70도 되는 가파른 언덕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정말 힘든 작업이었다. 길의 흔적이나 어떤 인공적인 보조수단도 찾아볼 수 없는 언덕이었다. 신발 바닥과 등산용 지팡이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면 나무 뿌리와 덤불을 잡고 올라가야 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지그재그로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언덕 위에 이를 때까지 산행은 계속되었다. 드디어 땀을 흘린 보람이 있었다. 고도 1000m가 넘는 숲이 빽빽하게 우거진 산봉우리와 가파른 절벽 위에서 보는 절경은 그림처럼 멋진 계곡들로 기가 막혔다. 바다에서 올라온 무거운 구름들이 산 정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저 너머 동쪽에는 신비롭고 울창한 금강산 봉우리가 보였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강산 일대는 워낙 오지라 산속의 은신처나 불교 승려의 수도원이 있는 곳까지 고관의 힘이나 외국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였다. 골짜기 아래로 광부들이 사는 마을 3곳과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골함석 가옥들, 그리고 작업장과 기계실, 목공소, 대장간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산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커다란 증기 펌프가 있었다. 펌프 소리는 더위에 헐떡이는 개처럼 조용히 쌕쌕거렸다. 여기 위에서 채취한 것은 모두 아래로 운반되어야 한다. 아래 계곡의 분지에는 이미 푸른 녹지가 사라지고 바닥에 모래와 자갈, 조약돌 등으로 된 토사더미만 수북하다. 그렇게 이곳 산골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이 파헤쳐지고 아름다운 자연이 황량한
허허벌판이 될 때까지 지구의 내부는 지표면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광물이 풍부한 탄광초는 그렇게 암담하고 절망적인 모습의 삭막한 황무지로 변한다. 이곳 조선 광부들은 놀라우리만큼 안전하게 움직였다. 삼시를 꼬아 만든 집시는 등산용으로 아주 훌륭했다. 신발바닥이 얇지만 단단해서 뾰족한 자갈돌이나 단단한 바위 위를 걷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단단하지만 잘 휘어지지 않는 독일산 가죽 신발창으로는 노련한 등산가가 아니거나 지팡이와 밧줄, 갈퀴 등 등산용 장비를 완전히 갖추지 않으면 얼마 가지도 못할 것이다. 바우어시가 내게 보여주려는 곳은 이미 예전에 조선인들이 채굴한 장소인데 암벽을 따라 협곡을 지나 가야 했다. 신발바닥 넓이가 채 안 되는 좁은 산마루도 넘어가야 했다. 한쪽은 돌출된 부위나 갈라진 틈은 물론 손에 잡을 만한 뿌리 하나 없을 정도로 매끈한 석회 암석이었다. 다른 한쪽은 흔히 갈라진 시면은 아니지만 경사 75도 정도의 산비탈이 계속해서 가파른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었다. 세 남자가 무사히 앞을 건넜지만 한 사람씩 지나갈 때마다 부서지기 쉬운 석회 암석이 약간씩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가능한 빨리 건너가려고 했지만 두 번째 발을 내딛는 순간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서 산마루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재빨리 옆쪽 계곡으로 달렸다. 미끄러지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뒤집어 쓴 잔해 더미는 다행히 대부분 잔잔한 자갈돌이었다. 상당히 놀랐고 아프기는 했지만 피부만 좀 긁힌 정도의 찰과상으로 상처가 심하지 않았다. 6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산사태가 있었는데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고 한다. 조선인 광부들은 여러 곳에서 금맥이 발견된 석회석 동굴을 발견했다. 바닥에서 깊게 수직 갱도를 파내고 탄갱 내부에서 작업하는 동안 갱을 덮고 있던 골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어느 날 외부의 벽면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동굴 깊숙이 빠진 6명의 인부는 무너진 바위 덩어리와 모래에 갇혀 완전히 파묻혔다. 좁은 틈새 사이로 무덤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듯한 광부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갱에 갇힌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먹을 것을 조금씩 내려다 주었지만 미신의 공포에 사로잡힌 조선인 업주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왕을 위해 이른바 풍부한 채굴을 계획했던 업주가 도주하자 수많은 광부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불행한 동료를 구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들은 비참하게 굶어 죽었거나 팔다리가 잘려나간 채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그들의 유골은 오늘날까지 갱 깊숙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단곡의 주변에 고요한 골짜기와 산등성이를 돌아다니다 보면 숲이 빽빽이 우거진 산봉우리와 산비탈은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부 산악지대를 연상시킨다. 3년도 채 안 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의에 가득 찬 주민들은 이곳에 들어온 독일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무리지어 몰려들거나 갑자기 덮치기도 하고 함정을 파거나 방화를 저지르곤 해서 밤낮 안전모를 쓰고 다녔다는 얘기가 마치 까마득히 먼 옛날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들렸다. 조선 독일 협약으로 이곳에 독일 금광을 설립한 광산 대표 크노헨 하우어는 단고개에 도착해 처음 서너 달 동안 경험했던 불쾌한 일들을 언젠가 베를린 합작회사에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다. 조선인들은 원래 매우 선량하고 관대하며 손님을 후대하는 민족이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활발하게 큰 소리치며 싸우는 호전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분방하고 쾌활한 성격이며 때로는 흥에 겨워 술기운에 호탕하게 즐기는 편이다. 이런 성향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뚝뚝하고 좋지 않은 성향을 개선해 호의적이고 유리한 상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반란 사건들과 외국인 추방 사건,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드러난다. 올해 초 제주도에서 분노한 조선인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프랑스 기독교도 학살 사건이 그 예이다. 당국의 자리를 잡기 전에 독일인들도 조선인들의 이런 면을 알고 있어야 했다. 황제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독일인들은 동서 40리, 남북 60리 내에 나오는 광물을 모두 채취할 수 있으며 순금의 25%를 관세로 내고 남은 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동안 정부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작업을 했던 조선 광부들은 지금까지 벌었던 수입을 모두 잃게 되는 대신 손해배상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야 했다. 즉 예전처럼 1년간 그들에게 금 세광을 허용하고 장부에 지불하던 세금을 독일 광산주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선량한 광부들이 계약 조건의 성격과 정당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는지 혹은 자신들이 일하던 곳에서 쫓겨난다는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충동인지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독일 영사관과 제물포의 함부르크 상사를 통해 광산으로 가는 여행 목적을 밝히고 조선 업주들과 모든 형식적인 타협을 해놓은 상태임에도 첫날부터 적대적인 표정을 한 조선인들을 만난 것은 분명하다. 산 위에 설치해 놓은 숙소는 세광부의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혹 마을에서 직접 조달해야 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무장을 해야 안심할 수 있었다. 거기다 점점 뻔뻔해지는 세광부들과 부과된 책임을 독일인들에게 떠넘기려는 조선인 고용주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예를 들면 조선의 작업 방식으로는 수익 배당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은 옛 관습대로 인두세로 하기로 단합했었다. 이는 세광을 한 광부들에게 각각
일정한 금액을 똑같이 지불하는 방식이다. 나중에 이것은 새로운 가입자가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을 새로 납부하지도 않으면서 인부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던 원인이 되었다. 조선인에게 위신을 잃지 않으려면 물론 그들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 하지만 몰래 들어온 인부들을 잡아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세광부들이 갑자기 늘어난 사태에 대해 고용주들도 놀란 척했다.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졌다. 조선인들은 돌팔매질로 공격을 개시했다. 돌팔매질의 명수인 그들을 공포탄으로도 쫓아낼 수 없었다. 기관 소총이 전투에 투입되고 적시에 권총까지 동원되고 나서야 삼면에서 쌩쌩 소리를 내며 독일인들을 향해 퍼부었던 돌팔매질이 수그러들었다. 그리고 세광부들은 도망을 쳤다. 그들이 살던 집을 불태우고 은신처도 깨끗이 정리해버렸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버릴 수는 없었다. 전보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 지 몇 주 만에 일개 대대 병력이 파견되었지만 불안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외국인들과 정식으로 맞서기 위해 세광부들은 북부지방에 무시무시한 호랑이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다. 최후의 수단으로 강원도 관찰사는 전 지역에 무장 해제를 명하고 모든 총과 무기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에서 명령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당고개와 그 주변 지역에는 여전히 총포가 눈에 띄었다. 여기까지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명령으로 사태는 훨씬 수월해졌다. 이제부터는 지방행정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의 땅처럼 마음대로 처리하고 엄격한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조치 후 몇 달 되지 않아 질서가 완전히 잡혔으며 지속적인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 이후 광산의 모든 일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문득 밀려오는 고독감 외에는 독일인들이 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여기서 은둔하다시피 지내는 사람들은 서울까지 나흘, 동해안에 가까운 한국까지 사흘 정도 힘든 여정을 거쳐야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이곳까지 설치되었던 전화 서비스는 이미 고장이 났다. 프랑스 우체국장의 관리하에 대한제국의 우체국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배우고 있었지만 시골의 오지까지 들어오는 서비스는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편지는 늘 별도로 심부름꾼을 시켜 서울에서 가져와야 한다. 마찬가지로 유럽인들의 모든 생활 필수품도 첩첩산중을 넘어 오랜 시간이 걸린 후 힘들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곳 산 위에는 11명의 유럽인이 살고 있으며 물론 모두 독일인이다. 지상의 모든 금광들을 훤히 꿰고 있는 이들은 수많은 곳을 여행한 진짜 신사들이며 도슨, 놈, 쿨가디뿐 아니라 요하네스버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몬테나의 미국 구리왕 클라크가 독일 경쟁자와 함께한 생사를 건 위대한 투쟁뿐 아니라 트란스발의 알프레드 베이트의 환상적인 인생 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고용인들 중에서 실제로 광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단순하지만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독직을 해야 하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이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거칠고 때로는 더 힘든 일도 감수해야 했다. 신사들 중 3사람만 식사 시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얼굴을 대할 수 있었다. 산 위의 숙소에 살지 않거나 분사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서 일상적인 교류는 어려웠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모두들 큰 불평이나 불만 없이 잘 버티고 있었다. 참고 견디는 자는 언젠가 성취의 왕관을 차지할 것이다. 금에 대한 신성한 욕구를 단 한 번이라도 느낀 사람이라면 성공의 감격을 확실히 믿고 버틸 수 있는 이상향이자 선망의 대상인 세실 로즈와 금강의 다른 영웅의 이름들이 그들에게 손짓하지 않을까. 인생의 황금 시절을 온통 광산에 바치고 있는 조선의 선구자들에게도 언젠가 산신은 자비를 베풀어 행운과 불을 안겨주는 거대한 금맥을 암시해 주리라. 드물게 당고개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 사람들로 훌륭한 포도주 창고를 확인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환대를 받으며 오랫동안 정성어린 대접을 받는다. 조선인 요리사는 통조림 재료를 이용해 별로 신선하지 않아도 갖은 양념을 해서 마치 기막힌 거의 식도락가 수준의 식탁을 차려놓는다. 식사 도중 한 사람이 말했다. 여기서는 대개 깡통으로 먹고 삽니다. 독일계 미국인인데 말하는 투로 보아 우리의 훌륭한 독일어를 끔찍하고 거칠게 바꾸어 놓은 뉴욕 바우어리의 단골손임이 분명했다. 그의 불가사의한 언어는 영어 문장 We live here mostly on cans를 그대로 독일어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반쯤 잃어버린 모국어를 미국 동포들 방식으로 사용했다.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모국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당고개의 운둔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은 프러시아의 하이니 왕자의 방문이었다. 자오조우에서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조선을 방문한 그는 극동지방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기념비적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독일 기업의 새로운 모험 중심을 직접 알아보고 싶어 했다. 1899년 6월 그가 체류한 시기는 원주민 세광부들과의 투쟁을 끝내고 막 안정되어 가던 때였다. 당시 금세광소에서 찍은 왕자와 일행들의 우스꽝스러운 사진들은 당고개의 용맹스러운 사나이들이 몰두하고 있는 필생의 사업에 대해 먼 고국이 가진 지대한 관심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왕자도 조선의 독일 광산 방문 시절을 즐겨 회상하는 것 같았다. 동아시아 연회 모습이 그려진 엽서에
단고개의 추억을 써서 보내준 왕자의 편지를 바우어시 집에서 보았다. 평소 조선에서 볼 수 있는 독일인 외에 도쿄 대사관 직원 1명과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 1명만 이곳을 다녀갔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휴가를 보내고 조선을 거쳐 귀환하는 한 독일인 군의관이 다녀갔을 뿐이다. 단곡에는 아직 생소한 곳이지만 위대한 행운의 순간이 오면 순식간에 남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지대처럼 황금과 함께 떠오르는 명성으로 온 세상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